정면 카메라를 응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듭 이야기한 것처럼 뭐 실적이 스타트업 정보 중에 핵심이다, 코어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창업자라든지 벤처 투자자라든지 뭐 전략팀에 있는 조직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분들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보에. 하지만 이거를 정말 저희처럼 500개, 600개 기업을 다 찾아본다. 그리고 이거를 55개 업종으로 카테고라이징한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말 뛰어난 인재들 몇 명이 한 달은 날밤을 까야 이걸 만들까 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날밤을 까서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고급 인재 3-4명이 한두 달 동안 정말 그 일해서 할 수 있는 비용이 정말 엄청날 거예요. 뭐 최소 몇 천만 원 될 텐데 정말 단돈 몇십만 원으로 정말 가장 싸게는 뭐 99,900원으로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앞으로도 이 모델을 계속 디벨롭할 예정이니까 관심 그리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홍선표 기자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웃스탠딩에서 전자책을 한 권 출판했습니다. 2023년 스타트업 실적 500 모아보기라는 이름의 책인데요. 이제 곧 상장을 앞둔 유니콘 기업부터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슈퍼루키 스타트업까지 비상장 스타트업들의 정보를 하나로 모은 책입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1000여 개가 넘는 그 기업의 정보를 취합했고 그 기업들을 55개 업종으로 나눠서 치밀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저희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대표님 모시고 이 스타트업 500 모아보기 책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용식님 굉장히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도 옆에서 많이 봤고요. 일단은 어떤 기획 의도를 갖고 출판된 책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독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마도 스타트업 씬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뭐 경쟁사 정보라든지 아니면 좀 업종별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여기에 다룬 뭐 관련 뭐 리서치 뭐 자료들도 많고 아니면 또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뭐 데이터 서비스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뭐 스타트업 성과지표가 좀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일단 앱 다운로드라든지 뭐 트래픽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인력이 얼마인지 뭐 거래액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고의 데이터는 단연코 손익계산서상 매출과 영업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존재 목적에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스타트업의 좀 특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할 뿐이죠. 그래서 저희가 과연 스타트업의 매출과 영업손익은 좀 어떻게 되나, 그리고 한 개 기업이 아닌 좀 수백 개 기업, 정확히는 600개 기업이에요. 500이라고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1000개 기업을 탈탈 털었고 이 중 600개 기업을 이렇게 딱 선정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 전자책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두나무, 당근마켓, 무신사, 컬리 뭐 여기는 다 아는 회사들이고 또 그 밖에도 뭐 올웨이즈라든지 와이즐리라든지 두잇이라든지 정말 막 떠오르고 있는 회사들까지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딱 내놓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회사들도 있지만은 뭐 아무래도 비상장사들의 좀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이런 비상장사들은 그러니까 재무제표 같은 걸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자료는 이제 어떤 출처를 통해서 확보하셨나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은 대부분 뭐 거의 뭐 99%죠 사실상 비상장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상장사는 사실 외감을 통한 감사보고서로서밖에 이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확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이 됐고, 그래서 스타트업 씬에서는 뭐 카더라, 흔히 말하는 카더라 통신이 많죠. 여기가 얼마 이때 얼마 이때 뭐 이런 게 많은데, 근데 저희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취재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정말 어떻게 접근했냐 이건 좀 영업 비밀이라서
정확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예, 예. 어쨌든 기업들도 다 인정하는 다 정보다라는 걸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역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업종과 업황에 대한 일종의 매핑 그리고 카테고라이징이에요. 뭐 이걸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좀 그 비유를 하자면 전국 방방곡곡 어떤 건물과 토지 매물이 있는지 그걸 캐치하고 확보한 능력이죠. 이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개별 실적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또 부동산으로 비유하자면 앞서 이야기한 토지 그리고 부동산 시세 그 건물 시세가 얼마인지 이걸 아는 능력인데 우리는 이걸 둘 다 갖췄다. 매핑, 그렇죠. 카테고라이징, 서칭 예. 그리고 검증까지.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600개 스타트업의 실적을 다 할 수 있다. 예. 이걸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거는 아웃스탠딩이 기획 기사를 통해서 몇 차례 좀 보여드리긴 했어요. 뭐 그렇죠. 그때는 많진 않았고 한 100개 기업만 좀 만만 보여주듯이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결제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구독이 제일 잘 되는데 근데 사실 기사로는 이게 100개 기업도 솔직히 담기도 너무 버겁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티클이란 포맷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걸 그냥 확 그냥 5, 600개로 늘려버리고 책으로 내자. 그래서 한 1, 200페이지 분량의 전자책을 내게 됐습니다. 저희가. 근데 방금 약간 재무제표 쪽을 집중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재무제표 외에 좀 다른 정보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딱 독자님들께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쭉 있으면 예. 솔직히 말하면 신기하긴 하다. 딱 이건 딱 여기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공을 하고 이렇게 딱 먹기 좋게 이렇게 그 일종의 플레이팅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일단은 업종을 55개로 다 쪼갰고요. 뭐 여기 모든 업종이 다 있습니다. 뭐 핀테크, 게임, 뭐 마켓플레이스 모든 게 다 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규모 순으로 쭉 나열했어요. 매출을. 그러면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인지 이런 걸 그 업종에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독자님들이. 그리고 2023년 매출과 영업손익 그리고 2022년 매출과 영업손익을 비교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성장성이 좋았네. 수익성이 좋았네. BEP를 맞췄네. 반대로 성장성이 떨어졌네. 스타트업이 이러면 안 되는데. 수익성이 나빠졌네. 지금까지 돈을 더 태웠는데 이걸 개선하지 못했네. 아니면 이게 흑자였는데 적자로 전환했네. 이런 굉장히 핵심적인 정보들을 저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55개 업종, 600개 기업 실적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분위기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자세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약간 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구체적인 실적은 직접 이제 책을 구매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송에서는 약간 좀 전반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은 좀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게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기업을 이제 실적을 분석하셨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일단은 뭐 성장성이 높은 회사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어디가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대규모 이익을 낸 회사들이 모여 있는 업종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게 바로 실물 상품을 다루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에스더 포뮬러, APR, II 컴바인드, 피스피스 스튜디오, 코스알엑스, 라운드랩, 뭐 정샘물 뷰티 등을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이들은 참고로 순수 기술 회사는 아니에요. 뭐 푸드, 의류, 코스메틱, 뷰티 등 실물 상품을 좀 뭐랄까 기발하게 기획을 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유통하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엄청나게 이익을 잘 낼 수 있었나 이걸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냥 심플하게 매출 만들기 쉽다. 그리고 비용을 낮추기 쉽다. 그래서 일단 실물 상품은 온라인 서비스와 비교해 구매가 훨씬 용이하죠. 왜냐면 우리가 늘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쨌든 이렇게 깔아주는 그런 게 있고요. 특히 이제 기술과 인프라에 많은 비용을 이렇게 투자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보통 기술 회사들은 뭐 R&D를 한다, 플랫폼을 만든다, 이걸 위해서 유저 획득을 한다, 그리고 매주 이렇게 서비스 고도화에 위해서 개발자가 붙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다 돈인데 사실 물론 뭐 실물 상품이 이런 걸 안 하는 건 아닌데 훨씬 라이트한 구조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서비스만 하더라도 자체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지만 뭐
쿠팡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라쿠텐이라든지 이렇게 글로벌에 깔려진 이런 플랫폼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유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좀 단점이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트렌드에 민감하고 지속성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앞서 언급한 회사들의 제품들은 좀 뭐랄까 기획적인 측면에서 좀 그 발랄하고 되게 이제 획기적이고 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스테디하게 팔릴 것인가 이거는 좀 장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이용자들의 반응도 굉장히 오랫동안 두텁게 형성된 뭐랄까 그 충성도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파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SNS를 보다가 혹은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를 보다가 이거 되게 신박하네, 이거 되게 좋네라고 그 사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 이제 수명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한 번 터지면 대박이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도는 계속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방금 말씀하신 게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막 그대로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처음에 확 돈을 벌었다가 엄청 많이 버셨죠. 근데 이제 그 취약점이 드러나서 이제 후발주자들에게 다 빼앗겼죠 그거를. 여기 방금 말씀하신 분들 후발주자들이잖아요. 뭐 APR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후발주자인데 그래서 거기가 이제 우리는 블랭크처럼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품력을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서 좀 수명을 연장시켜놨죠. 근데 물론 이들도 좀 약점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뭐 코카콜라라든지 P&G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정말 뭐 수십 년 동안 뭐 이런 걸 구축한 거라서 이들도 이렇게 구축을 해놔야 기업으로서의 영속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되게 그 실적이 좋은 회사들의 공통점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약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약간 그렇죠. 실적이 나쁜 친구들. 그렇죠. 이 회사들은 어떤 공통점이 또 있는 건가요? 이것도 워낙 업종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뭐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의 공통점을 제가 하나 뽑자면 아이템이 팬시했다. 좀 독특하고 흥미로웠지만 약간 좀 부실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업종을 뭐 말씀드리자면 이 업종 내에서 모든 플레이어가 힘들다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경향성을 보이자면 뭐 핀테크, 조각투자, 로봇 어드바이저,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쪽이 뭐 이렇게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잠깐 뭔가 있어 보이는 회사일수록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 있어 보인다 뭐. 그렇죠. 팬시한 거죠. 팬시. 그래서 딱 있어 보이는데 팬시라는 뜻이 그 뜻이었군요.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이는데 속은 좀 약간 애매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지금은 몇몇 회사들 제외하고는 그 열기가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좀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 좀 앞서 제가 얘기한 것 그 좀 잘된 회사들이 좀 매출 내기가 쉽고 비용도 이제 줄이기 쉽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그거의 반대인 것 같아요. 매출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비용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수익화 과정에서 고객 및 클라이언트들의 반응이 썩 좋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메타버스 회사가 뭐 이렇게 거래처에 가서 이거 좀 사줘라라고 하면 그래 흥미롭긴 해. 근데 이거 해서 우리의 매출이 늘어날까? 이거 해서 우리의 이제 뭐 가치가 늘어날까라고 하는 건 좀 뭐랄까 그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좀 매출 향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뭐 플랫폼 투자해야 되고 R&D 해야 되고 뭐 마케팅 해야 되고 어쨌든 그 팬시하다는 걸 계속 유지한다는 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건비도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모로 이렇게 그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돈을 벌기는 어렵고 돈을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들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가치를 제공하려면 다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이 시간을 견딜 수가 있느냐 뭐 이게 이제 화두이고 버티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좀 사라지는 그런 업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정말 뭐 대부분의 이제 위대한 회사들은 그 기간을 견뎌서 어쨌든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견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런 데일수록 보통 이제 한 군데가 독점을 해갖고 엄청난 살아남은 자의 그 이익을 향유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포털이 그랬었죠. 어떻게 하면 1세대 때 뭐 되게 팬시했잖아요. 모든 정보를 모아준다, 그리고 보여준다. 이건데 결국 다 망하고 네이버가 딱 살아남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으니까 검색 광고라는 이제 수익 모델로 쭉쭉쭉 이렇게 유동성을 빨아들였죠. 그 최근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면 뭐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플랫폼 회사들에 대해서 되게 투자가 집중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쪽 플랫폼 업계 실적은 어떤가요? 그래서 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VC 업계에서는 그렇죠. 플랫폼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예, 그게 예. 이제 거의 암묵적인 룰이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딱 그 플랫폼 딱 IR 덱에 오면 혹시 아이폰 처음 사셨나요? 막 이런 걸 이제 물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 10년 전에 왔냐? 10년 전에만 핫했던 모델이지 이게 그 지금 먹힌 모델은 아니다. 뭐 이런 걸 이렇게 조소한 듯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실히 플랫폼이 완성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돈도 많이 들고 엄청나게 많이 망하죠. 근데 완성되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그래서 뭐 쿠팡, 토스뱅크, 야놀자, 배달의 민족, 무신사, 오늘의 집, 힐링페이퍼, 카카오택시 이런 회사들이 전형적인 플랫폼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정말 조단위 매출 맞는 회사들도 있는데 한 20-30% 매출이 뛰었고 수익성도 이익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BEP를 맞추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배달의 민족인데 배달의 민족이 7천억 원이라는 전무후무한 그렇죠.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런 숫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투자 실적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배달의 민족이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됐을 때 5조 원으로 인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현금 일부 이제 주식 교환 대부분 이렇게 인수가 되는데 5조 원으로 인수됐을 때 다들 비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많이 했었죠. 예,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라고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영업이익 7천억 원을 이제 보통 그 플랫폼의 그 플랫폼 업종의 PER이 20배 정도 돼요. 뭐 낮으면 하시죠. 예. 10배, 많으면 30배, 평균적으로는 20배 정도 되는데 만약 20배 적용하면 14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예. 걸 봤을 때 와 정말 플랫폼이 한번 안착을 하면 정말 무섭게 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4천억씩 이렇게 배당도 받아가시고 그렇죠, 예. 그 정도 배당이면은 배당만으로도 그냥 그렇죠. 12년 만에 그렇죠. 배당만으로도 다른 거는 뭐 건드리지도 않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거고. 아, 상장시켜도 10조 원 될 거예요 아마 배달의 민족은 예. 지금 당장. 예. 근데 2000년대 그 초반에 그 닷컴 버블, 뭐 벤처 버블이 있었을 때는 그게 꺼진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히 플랫폼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의 플랫폼들하고는 진짜로. 그렇죠. 뭐 플랫폼뿐만 아니라 뭐 스타트업 전 업종을 보더라도 예, 그렇죠. 스타트업 전체 업종. 예, 예. 제가 봤을 때 그 물론 망한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그 작은 회사들은 진짜 빨리빨리 망하는데 예, 그렇죠. 뭐. 근데 아직까지는 정말 우리가 다 알만한 회사들이 휘청거리지는 않고 있어요. 뭐 예, 굳이 예, 있다면 예. 최근 위메프 팀온 정도고 예. 근데 유니콘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은 건재하다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분명 좀 벤처버블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뭐 맛집에는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여전히 뭐 인천공항에는 사람 부글부글 하거든요. 바글바글이죠. 예, 바글바글 하기 때문에 정말 그 돈 잘 벌면 된다. 뭐 이런 걸 확신할 수가 있는데 좀 그 벤처버블 시기와 왜 지금이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좀 수익화 노하우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없었고 그리고 참조할 수 있는 레퍼런스도 없거든요. 그래서 딱 배너 광고 붙이고 안 되면 그냥 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안 됐죠. 배너 광고에 사람들이 집행할 이유가 없었죠. 4대 매체라고 해서 전통 광고에 다 집행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수십 년 동안 인터넷 업계에서 무수히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고 정말 어느 정도로 시도가 이루어졌냐면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이용자의 그 뭐랄까 마우스 클릭이라든지 그 이제 그 터치패드 그 패드에 대한 터치라든지 이런 걸 다 트래킹해서 과거 이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결제를 유도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정말 이 사람이 결제를 전혀 안 한다. 결제 버튼 아예 누르지도 않는다. 라고 하면 그냥 쿠폰을 줘요. 그냥 우리가 공짜로 아이템 드릴 테니까 이거 써보고 결제든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결제를 막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비싼 거를 한 50% 할인해서 딱 보여줘요. 어차피 당신 결제 많이 하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걸로 완전 싸게 해드릴게요. 이것도 결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비유를 들자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벤처가 정말 잘하려면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5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제 이용자 지갑에서 돈 빼낼지 이것만 연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면 수십 년 동안 정말 수익화 노하우가 탄탄하게 자리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 씬의 굉장히 위대한 유산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들이 어렵다 하지만 수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활로를 개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배달의 민족의 경우 되게 그 뭐랄까 이제 수수료 모델을 통해서 일찌감치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걸 못했거든요. 왜냐면 워낙 여론이 안 좋아서.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입차량으로 광고를 받자 뭐 이런 모델링을 만들어놨는데 이미 네이버의 이제 광고 조직에는 그걸 이제 뭐 십수년 동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입찰통에 광고를 잘 뺄 수 있을지.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이제 입차량 광고를 도입해서 굉장히 이제 그 스케일업을 하는데 성공을 그렇죠. 했고 최근에는 뭐 수수료 모델까지 잘 도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뭐 배달의 민족처럼 약간 이번에 그 조사를 하시면서 배민처럼 약간 손익분기점을 넘고 뭐 이익을 크게 내고 그런 회사들이 꽤 있었나요? 아 그렇죠. 그래서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예. 지금 환경이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예. 다들 손익분기점을 넘으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좀 일부 회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들 말 들어보면 진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이용자 획득하는데 최소 몇만 원이 드는데 정말 우리가 그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조차도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이걸 그 뭐랄까 이제 직원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정말 두려워요. 이런 얘기를 이제 친한 대표님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정말 많다라는 걸 전 얘기하고 싶어요. 뭐 대표적인 예가 뭐 백패커 그리고 소셜빈, 와이즐리, 뭐 예. 에이블리, 노머스, 마켓 디자이너스 이런 예.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뭐 너무 고생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BEP를 맞추려면 뭐 앞서 이야기한 수익화를 잘하면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좀 잘 안 된다면 비용 컨트롤을 해야죠. 이걸 통해 맞춰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잘 해야 되냐면 일단은 성장성을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조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러면서 비용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마케팅 비용 효율화라든지 아웃소싱 최소화라든지 뭐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군살 빼기를 하고 이게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는 이제 인건비 통제하고 구조조정하고 그런 건데 이 또한 수십 년 동안 인터넷 업계에서 많은 노하우가 자리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 창업자들이 후배 창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조언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말 그 보이지 않게 새 나간 돈이 있으니까 이걸 잘 막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니들 하면 뭐 이거 뭐 여기에 돈을 쓰고 있을 텐데 이거는 사실 매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부터 잘라라. 그리고 구조 조정도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일단 말을 잘해야 되고 조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절대 뭐 그 퇴직금이 밀린다든지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회사에 좀 여유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위로금을 줘야 되고 뭐 이런 그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뭐 그 업계에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BEP 달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국내 스타트업 일부는 정말 뭐 굉장한 내홍을 겪으면서 이렇게 BEP를 맞추기도 했지만 또 일부는 정말 스무스하게 이렇게 BEP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이런 사례가 많으니까 정말 용기를 잃지 말고 저는 계속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웃스탠딩에 이런 자료들이 많으니까 이 좀 자료를 보고 이런 회사들이 BEP를 다 맞췄구나. 그러면 이 회사들 한번 참조하자. 뭐 창업자를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2022년부터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그 투자 시장에 이제 혹한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투자 시장이 뭐 조금 이제 풀릴 기미가 보일 듯 말 듯 하지만은 아직까지 어려운 편인데 순수 기술 회사들 약간 뭐 딥테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에 대한 뭐 투자나 그런 회사들의 실적은 좀 어땠나요? 그래서 얼핏 유동성 위기라고 한다면 예,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거나 좀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에만 투자가 몰릴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제가 조사해본 결과 정말 말씀하신 딥테크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더 나아가서 기후 ESG
그리고 우주항공. 예. 우주항공은 사실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일론 머스크나 되지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항공 스타트업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있습니다. 있고 이들이 그렇죠. 투자를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랄까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크게 먹으려면 정말 크게 써야 한다. 이런 게 좀 VC 업계라든지 아니면 정말 창업자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좀 생각을 예. 해보면 뭐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수익화라든지 비용 통제에 대한 노하우도 많아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공 사례가 쌓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두나무, 크래프톤 이런 회사들은 VC들이 투자 원금 대비 수십 배, 수백 배의 그런 뭐랄까 차익 실현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들로서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예전처럼 똑같이 매출 낸 회사 어디 있어? 혹은 뭐랄까 그 이익을 낸 회사 어디 있어? 이런 회사들을 찾겠지만 다들 하지 말라는 투자에 내가 투자를 해봤고 실제로 이 회사들이 엄청 힘들었고 적자도 되게 많이 냈는데 결국 수십 배, 수백 배의 그런 원금의 그걸 돌려줬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회사들 하나만 찾을 수 있다면 그렇죠. 수십 개, 수백 개 기업이 망해도 되는구나. 그렇죠. 어차피 그 하나의 기업이 나한테 이런 걸 돌려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이 이 딥테크에 대한 투자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이제 후배 창업자들이 정말 위대한 선배 창업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 씬이 정말 예전과 다르다. 정말 펀더멘탈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그널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식님께서도 이게 뭐 지금 사업체 운영하고 계시고 그러지만 보통 이제 사업일을 얘기할 때 뭐 운이 전부다 아니면은 뭐 운치의 기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지금 한 1000개 정도 보시고 600개로 추리셨는데 약간 2023년에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약간 좀 여기는 실적이 좋았다. 혹시 이렇게 생각되는 기업들도 있으세요? 운이면 운인데 예. 정확히 말하면 타이밍인 것 같아요. 타이밍, 예. 시운. 시운인 것 같아요. 이게 예. 벤처가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시드, 그 다음에 뭐 시리즈 A, B, C, D, 그다음에 프리 IPO 상장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기업이 지금 내가 어느 위치인가 그리고 장이 어떤가 이거에 따라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기업이 시리즈 B까지는 정말 신나게 돈을 태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설의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저것 다 해봐서 이 길이 맞구나 라고 해서 이쪽에 가야 된다. 여기까지 정말 많으면 수백 수천억 원의 돈을 태워야 되고, 그리고 정말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별의별 일이 조직 내에 있는데, 만약 이 시기에 장이 좋다라고 하면 운이 좋은 거죠. 사실은 이 시기가 정말 시장의 유동성도 많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호의적이다라고 하면 돈을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시리즈 A, B 단계에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하면 운이 좋죠. 왜냐면 이때 투자금을 태워가지고 시리즈 C, D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미 대마불사가 돼서 잘 안 죽거든요. 근데 만약에 2020년도 아니고 21년, 2년 정말 정점이었을 때가 시리즈 A, B다라고 하면 정말 너무 힘든 거죠. 딱 지금이 정말 시리즈 B 있는 회사들이 제일 힘든 거죠.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조직 내는 정말 온갖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분탕질도 일어나고 뭐 정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사고 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시장이 말라버렸어. 이 시행착오와 가설 검증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없어. 이러면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정말 타이밍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또 정말 시운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거든요. 딱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뭐랄까 이제 유동성도 안 좋지만 창업자가 정말 굳은 마음을 갖고 정말 시스템을 굉장히 잘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함부로 돈 쓰면 안 된다. 저 비용 컨트롤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영업 뛰어야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랄까 어렵다 하더라도 남들은 정말 그냥 순식간에 망하는 거, 회사는 그래도 뭐 직원을 10명으로 줄이더라도 이렇게 생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운이 전부는 아니다. 분명 음. 이런 상황에서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다른 회사들이 그냥 우후죽순 망할 때 우리 회사는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절대 희망 잃지 말고 정말 그 열심히 사업하시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그 질문인데 뭐 스타트업 씬을 보면은 굉장히 그 뭐 대기업 그 자회사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립도 있고 지그재그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그 대기업 계열 자회사들도 많은데 이런 회사들은 보통 어느 정도 성과를 냈나요? 2023년 실적을 보면 이들의 약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대기업 계열 친구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특히 정말 이게 천하무적과 같았던 카카오 자회사들이 힘을 별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그 실적이 뭐 오른 데도 있었지만 예, 예. 손익 측면에서는 대부분 좋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카카오 자회사 중에서도 큰 회사들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좀 작은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단계 회사들은 정말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뭐 골목 상권 논란이라든지 뭐 상생 논란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치권으로부터 굉장히 직접적인 그런 그 압박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카카오가 대놓고 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들이 뭐 자체 경쟁력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생존했을 텐데 뭐 속된 말로 카카오 빨로 이렇게 좀 온 것도 있거든요. 사실 뭐 그런 비판은 많이 받았었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딱 끊겨 버리니까 정말 이렇게 막 순식간에 좀 힘들어진. 그래서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다른 대기업 자회사들도 비슷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 회사들에게는 좋은 점은 어쨌든 이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회사들은 좀 숨을 돌리게 됐죠. 그렇죠. 어쨌든 이들이 이제 고꾸라지면서 이제 이들과 이제 경쟁한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숨을 텄구나 이런 게 있지만 생태계 전반적으로 보면 좀 안 좋은 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카카오나 다른 대기업 자회사들이 많이 인수를 해줬어요. 투자도 해줬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상장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 비슷한 업종에 있는 회사들은 닥치는 대로 좀 이렇게 샀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게 유동성 위기에 좀 더 위기 좀 더 심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들이 스타트업 씬으로 많이 왔거든요. 대기업 출신 인재들이. 그래서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자회사 형태로 오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정말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게 더 먹을 게 많겠네라고 해서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어쨌든 대기업이 어느 그 스타트업과 뭐 대놓고 이렇게 선을 그은 건 아니지만 여기가 좀 여러 가지 의미로 들어가면 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스타트업 씬에 좀 뭐랄까 위축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건 조금 걱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스타트업 씬에 계신 분들께서 저희 이 스타트업 500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뭐 정면 카메라를 응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듭 이야기한 것처럼 뭐 실적이 스타트업 정보 중에 핵심이다, 코어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창업자라든지 벤처 투자자라든지 뭐 전략팀에 있는 조직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분들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보에. 하지만 이거를 정말 저희처럼 500개, 600개 기업을 다 찾아본다. 그리고 이거를 55개의 업종으로 카테고라이징한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말 뛰어난 인재들 몇 명이 한 달은 날밤을 까야 이걸 만들까 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날밤을 까서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고급 인재 3-4명이 한두 달 동안 정말 그 일해서 할 수 있는 비용이 정말 엄청날 거예요. 뭐 최소 몇 천만 원 될 텐데 정말 단돈 몇십만 원으로 정말 가장 싸게는 뭐 99,900원으로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앞으로도 이 모델을 계속 디벨롭할 예정이니까 관심 그리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 또 준비하시고 또 책도 출간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저희 아웃스탠딩이 최근 출간한 2023년 스타트업 실적 500 모아보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저희 최웅식 대표가 설명한 내용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내용과 숫자와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트업 씬에 계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꼭 구매를 하셔갖고 사업을 하시는데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번 방송에서는 보다 더 재밌고 보다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